작가님이 가장 먼저 공직사회를 떠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는 공직사회 자체에 켜켜이 쌓여있는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서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무의미하게 대기를 해야 된다라든지 현장에 가서 좀 쇼잉을 하면서 장차관님들 사진 보도를 시켜줘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심각하게 쌓인 관행들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노동의 세계를 만듭니다. 이런 관행들은.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아서 사람에게 무력감을 심어주는 파트가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어서 겪는 무력감입니다. 권한은 자꾸 줄어드는데 책임만 묻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공직자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전 정권의 어떤 일에 연루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으면서 이건 또 면피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작가님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노한동 작가라고 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이번에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정사무관 그리고 서기관으로 10년간 근무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 책을 쓰게 되었고, 이 책을 쓴 계기나 이런 것들은 뭐 차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작가님이 어느 대학교에서 혹시 어떤 전공을 하셨나요?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교육과 전공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바로 이제 공무원이 된 케이스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한 경력 말고는 뭐 따로 경력이 없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총 몇 년을 일하셨어요? 제가 이제 2013년에 들어가서 2023년 12월 달에 나왔으니까 횟수로 따지면 10년 정도 되는 거고, 문체부에서는 출판 쪽, 그다음에 체육 쪽, 저작권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런 책 같은 것도 워낙 많이 보셨겠네요. 그럼 출판 쪽이시면. 워낙 그리고 저 자체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출판 정책도 했었다 보니까 책이라는 매체가 가장 익숙하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작가님은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직업을 꿈꾸게 되셨어요? 대학생 때? 큰 뭐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저 대학교 특히 이제 그 시대 때 문과 출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고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다들 그냥 강했고, 명예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이러니까 사법시험 볼 거냐 이제 뭐 행정고시 볼 거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갈렸던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이제 로스쿨 체제로 바뀌는 체제였고 거기에 대한 좀 반신반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행정고시 봐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사무관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깊게 알고 내가 이쪽 길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어떤 관습에 의한 추동력에 의해서 그쪽으로 쭉 갔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범 사례는 아니죠. 근데 요즘 오히려 서울대생들이나 상위권 문과 학생들이 고시를 많이 보려고 한다고 저는 기사를 봤었는데,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학생들이 고시를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은 좀 많았던 거네요. 훨씬 제 생각엔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컸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때는 돈보다 뭔가 명예라는 거를 조금 더 추구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래도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명예라는 거를 그래도 좀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제가 느낄 때는 현재는 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돈이라는 가치가 조금 더 우선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약해지고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은 하는데 현실은 잘 모르죠, 제가. 그렇죠, 그렇죠. 뭐 통계로 따져볼 수 없으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이 그 당시에 행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제가 3번 봐서 붙었는데 두 번째에 3차 시험에 떨어졌어요. 우리 저 고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보는데 3차 시험이 그때 1.15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명 중 1명? 뭐 9명 중 1명 정도 떨어지는 거에서 떨어졌는데, 그게 뭐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시험을 1차부터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 연도에. 근데 그 텀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상당히 좀 좌절하기도 했고 뭐 힘들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에 붙어서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때 그 3차 떨어졌을 때는 좀 좌절감이 들진 않으셨어요? 좌절감 들었죠. 예. 왜 내가 떨어졌을까? 예. 이게 면접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말하는 것도 뭐 그렇게 자신이 없어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자신 있고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면접 시험에서 떨어졌다라는 게 상당히 저한테는 좀 상처 아닌 상처였죠. 사실 취준생들도 불합격을 하고 나면 본인이 왜 불합격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에서 떨어지면 더 본인이 좌절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은 그 당시에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어요? 제가 알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궁금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고, 그래서 그러면 차분하게 1년 더 해보자. 안 되면 난 이제 끝이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이제 다른 진로로 가겠다. 이렇게 그냥 마음 먹고 추스르고 갔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책에도 살짝 적어주시긴 했지만 그 매몰 비용의 오류도 이 직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직업을 그만두는 계기가 오히려 됐었던 것 같아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것이 내가 그동안 바친 게 아까워가지고 사실은 계속 관습대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기회 비용이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매몰 비용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죠. 사실 고시 공부도 3년 했지, 또 10년간 제가 또 나름대로 쌓은 커리어도 있지. 하지만 이 매몰 비용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할 수 있고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회 비용에 대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논리는 사실은 제가 그만둘 때 오히려 더 많이 작용했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커리어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우리나라가 그 상당히 저는 노동경직성이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어떤 그 지대를 놓지 못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대 렌트를 놓지 못하는 나라인데, 그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이미 어떤 장벽을 통과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할 것 같죠. 유리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이게 나에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 렌트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라도. 그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인 거네요. 좀 버티고 버티는 거. 사실은 제도적인 얘기도 있죠. 우리나라의 노동경직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 법과 제도로 보호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문화적으로도 그래도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것 자체를 선호하고 또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지는 문화다 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미시적 개인이 빠져서 그걸 선이다 혹은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게 저의 견해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질문을 살짝 돌려서 작가님이 좀 이제 막 고시 준비를 시작한 학생들 아니면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도 있으실까요? 일단 시험은 무조건 합격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를 시작했으면 어쨌든 합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합격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거를 채우고 있나라는 거는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본인이 그걸 채웠을 때 되느냐 안 되냐는 거는 이제 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채우고 그 다음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은 그걸 안 채우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 그래 놓고 운을 탓하면 그거는 아마 좀 맞지 않는 얘기 같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작가님께서 10년 동안 공직자로 생활하면서 배운 것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공직 사회에서 1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배웠던 것도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언론이라는 것에서는 어떻게 이제 기사가 반영이 되고, 이런 뭐 나름 그냥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 이런 것들은 많이 배웠죠. 그러면은 작가님이 이 직업을 하시면서 느낀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장점은 제 특수한 경험에 좀 비춰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행정고등고시를 봐서 5급 사무관으로 입직을 했었으니까, 5급 사무관의 장점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학을 졸업한 청년에 불과했지만 5급 사무관이라는 이유로 어떤 정책을 담당할 때는 그 정책이 가장 훌륭한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 서스름 없이 대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고 거기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고, 이거는 저는 가장 큰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회에 이롭게 반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시스템적으로 막혀있는 부분도 많고 또 강고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공무원의 단점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은 그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전에 꿈꿨던 그 공무원과 그 다음에 실제로 겪어본 공무원의 차이가 좀 컸나요? 합격하기 전에 꿈꿨던 공무원의 상이라는 건 없었어요. 아까 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잘 알고 제가 선택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공무원 상이라는 것은 없었고, 다만 이제 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것은 당연히 조직의 일원인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잘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반문은 계속 제 안에서 쌓였죠.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작가님이 15년 전에 작가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섣불리 뭘 선택하지 마라.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사실 고시 공부한 셈이고 22살 이럴 때 이제 공부 시작하고 그런 건데, 그 나이 때 알 수 있는 정보의 양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시야라는 것도 상당히 폭이 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많고 26, 8, 29, 30 전혀 늦지 않은 나이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뭐든지 그런 얘기를 저는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도 요즘 취준생들 26, 27 이렇게 나이가 올라갈수록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너무 늦어지면 취업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기 때문에 빨리 취업해야 된다는 조급함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나 취준생들에게도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저처럼 취업했다가도 나오잖아요. 나와서 사실은 책 쓰잖아요. 사실은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책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것 또 판단하는 것이 쌓여서 본인이 쌓이는 것이지 어떤 특정 시점에 본인으로서 모든 것을 평가받는다라는 거는 그 당시의 단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커리어와 관련된 마지막 질문으로 유럽, 미국 이런 국가와 한국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민원을 대하는 방식 아니면 공직자들에게 좀 주어진 권한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느낀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느 사회가 사실은 관료 시스템이 갖고 있는 권한의 크기라는 것은 그 사회의 경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나라는 굉장히 관료 시스템이 강한 나라인 것이고 관료가 실제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져가는 구조에 가깝죠.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정반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료 시스템이 굉장히 약하고 반대로 권한과 책임 자체를 사실은 많이 가져가지 않는 그런 국가입니다. 프랑스가 일본 쪽에 가깝지만 일본보다는 조금 덜하고 그 중간 정도의 사실 독일과 같은 국가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의 경로에 따른 경로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선언적인 정답도 없는 문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본하고 거의 비슷했는데 사회가 발전되면서 관료의 권한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국회라든지 집권 세력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력해졌기 때문에 권한 자체는 굉장히 낮아졌는데 반대로 책임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 같은 거를 보면 어떤 문제의 마지막에 그냥 관습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정부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그게 정부의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정부가 뭔가를 결정한 결과인 것인지에 대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그냥 관습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에서 오는 관료와 공무원의 무력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할 중요한 하나의 과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바탕으로 이제 공직자로서 느낀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아쉬운 점들을 얘기해보는 테마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작가님이 가장 먼저 공직사회를 떠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나 뭐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10년간 근무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직사회 자체에 켜켜이 쌓여있는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서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무의미하게 대기를 해야 된다라든지 현장에 가서 좀 쇼잉을 하면서 장차관님들 사진 보도를 시켜줘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심각하게 쌓인 관행들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노동의 세계를 만듭니다. 이런 관행들은.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아서 사람에게 무력감을 심어주는 파트가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어서 겪는 무력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한은 자꾸 줄어드는데 책임만 묻는 구조. 그리고 심지어는 공직자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전 정권의 어떤 일에 연루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으면서 이건 또 면피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가짜 노동의 세계, 두 번째 말씀드린 면피의 세계.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사실은 우리가 뭔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 개개인의 관료한테 유리해지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는 이 책에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면피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떤 지시가 이제 위에서 이제 지시를 내리는데 그 지시를 받은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실은 판단하지 않고 지시를 받아서 이제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거나 뭐 징계라든지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걸 누가 생각해서 누가 실행했느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가 한 일이 돼버립니다. 자기는 지시를 받아서 그냥 그대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 같은 데다가 과수원, 국수원 이런 단어를 써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장이 수정을 한 번 지시했다. 국장이 수정을 한 번 지시했다. 아주 민감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녹음도 하고 회의에 자기 수첩에 이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떤 거대한 면피의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책임은 내가 져야 되니까. 그런 공직사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생존을 위해서라도 그런 걸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민감한 일에 연루될 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영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머리들이 이제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영리하니까 그때부터는 무능해지는 걸 택하는 겁니다. 결정을 느리게 하고 결정 느리게 하는 방법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위원회 만들어서 좀 돌리면 되고 연구 용역 같은 거 하고 이러면 1년 금방 갑니다. 그러면 1년 있으면 순환보직 때문에 자기 자리 바뀌거든요. 1, 2년 있으면. 그러면 본인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를 하고 있다는 티는 내면서 결국엔 책임지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영리한 관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리한 무능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썼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면은 작가님이 이 1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모욕감 같은 걸 느꼈던 적도 있으신가요? 모욕감이라는 거는 한 번의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자기 효능감 자체가 전혀 없어질 때 저는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오는 무력감인 것이고 모욕감인 것이라서 어떤 에피소드 하나 이렇게 딱 따져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이 보시기에 공무원도 막 퇴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다 비슷한 무력감에서 이어진 결과일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밖에서 공직사회를 판단할 때 저연차 직원들이 많이 그만둔다라고 할 때 처우의 문제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급공무원 1호봉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급여가 낮고 처우가 낮으니까 그만둔다. 이렇게 굉장히 문제를 단순화시키는데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급여뿐만이 아니라 자기 효능감이 있어요. 그 직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효능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낮아진 상태니까 젊은 나이에 그럼 난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떠나야겠다. 이런 판단들을 해서 사실 공직사회에서의 이탈자가 많아지는 것이지 이걸 단순히 처우의 문제로 몰아간다? 그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파악하면 해결 방법도 사실은 너무나 납작해지죠. 예를 들어서 월급 2배 주면은 그러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가 2배 더 잘 해결됩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제 구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급여 문제를 상당 부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급으로 들어온 그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렇게 급여가 낮은가?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낮은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시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퇴사 문제를 단순히 급여로만 판단할 수는 없겠네요. 네. 사실.